우리은행 부동산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앞에 설명이 좀 길었긴 했는데 네. 일단 궁금한 게 그 작년에 부동산 대책이 2차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최근에 보면은 수도권 부동산은 좀 살고 있거든요. 좀 예. 집값이 오르고 있어요. 예. 효과가 좀 있었던 걸로 봐도 될까요? 정부 정책 중에서 일단 그 집을 처음 마련하거나 이제 무주택 기간이 오래 있으면서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 샀던 분들한테 네. 저리 대출을 해줬던 부분은 굉장히 효과적으로 시장에서 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어서 모기지 실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공영 모기지라든지 징검다리라든지 그래서 실제로 그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자 전세값도 올랐는데 이런 분들이 시장으로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전원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최근에 거래가 늘면서 가격이 좀 오르고 있는 부분들도 정부 대책이나 또 정부의 의지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은 부분에 기대감을 줬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좀 주택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결국 그런 얘기인데. 네. 그렇다면 어제 사실 이 담화문에는 사실 LTV 그 DTI 얘기가 사실은 빠졌고 예.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근데 예. 궁금한 게 그 대출 규제를 합리화하겠다. 그러니까 LTV DTI를 합리화하겠다는 단어는 일단 완화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을까요? 아무래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네. 지금 이제 뭐 많은 분들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라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LTV 좀 영어로 설명했으면 그렇지만 론투 밸류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집의 담보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대출을 얼마까지 해줄까를 결정하는 건데 그게 지금 수도권에서는 50%로 되어 네. 있고요. 지방은 60%로 네네.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뎁투 인컴입니다. DTI. 그래서 네. 당신의 소득에서 얼마만큼 갚을 수 있는지를 정해서 거기에 한해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네. 총부채 상환할 수 있는지 그걸 비율로 나타내는 거거든요. 네. 이건 수도권에만 있는 거죠? 예, 이거는 네. 이제 50%. 그래서 네. 두 가지를 산정해서 작은 걸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하.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보통 지금 맞벌이들이 많기 때문에 네. 맞벌이로 두 사람의 벌이가 한 7천만 원 되는 가구들이 꽤 늦는데 정부의 디딤돌이라든지 뭐 공영 모기지는 7천만 원 이상의 소득자한테는 해당이 없거든요. 그렇죠. 네. 자, 이제 그런 가게를 대상으로 해서 본다면 7천만 원 정도 소득이 되면 지금 뭐 4% 정도 내외의 금리로 보면 대출 가능 금액은 2억 원을 훨씬 초과해서 본인들의 소득으로는 그 가게의 소득으로는 받을 수 있는데 네. 5억 원짜리의 집을 산다라고 하면 LTV가 50%면 뭐 단순하게 계산하면 50%라고 하면 2억 5천만 원이죠. 네. 예. 근데 60%로 늘어나게 되면 3억 원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이제 여기다 반개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차감하게 되면 2억 5천만 원이 채 현재로서는 못 받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전세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대체로 많은 가구에서 이미 전세금도 보증금에 대출을 받고 있는 경우들이 있거나 마이너스 통당 대출이 있거나 이러면 차감이 되거든요. 네. 그럼 2억 5천만 원이 다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보통 서울 가게에서 30평대나 20평대나 사서 전세에서 지금 매매로 간다라고 네네. 할 때 2억 원 이상 더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결국은 7천만 원이 넘는 대부분의 많은 가게에서 상환 능력이 있지만 앞으로 소득이 늘어날 수 있지만 이제 이런 경우는 지금의 대출 규제 때문에 원활하게 갈아타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정부는 네. 이제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고 보여지고요. 아. 그다음에 지방은 지금 DTI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 DTI가 적용이 안 됐을 때 문제는 여러 채를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DTI가 있으면은 하나 받을 때 내가 상환할 수 있을 만큼의 한도까지 받으면 다른 걸 더 이상 살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지방은 이게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는 하나를 LTV 범위 내에서 사고 또 사고 하면서 최근에 뭐 많이 가격이 오른 데가 작년에 대구, 경북 그렇죠. 뭐 이런 네. 지역들에서 많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정부는 봤던 걸로 보여지고요. 아. 그래서 그렇다라고 보면 이게 합리화한다라는 것들은 뭔가 균등하게 가야 되고 DTI의 의미는 본인이 상환할 수 있는 금액 내에서 대출해주겠다라는 거니까 이거는 전국적으로 똑같은 잣대이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으로 접근했다라고 보여지고 네.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금 완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우리의 LTV 수준도 선진국에 비해서 조금은 강한 느낌이 있거든요. 네. 예. 근데 확실히 그러면은 일단 말씀을 들어보면 이 그 LTV DTI 완화하게 되면 부동산 경기는 확실히 살 수가 있는 건가요? 실제로 정부가 LTV나 DTI가 부동산 시장을 뭔가를 올리거나 하는 지표는 아니다고 계속 설명을 하지만 네. 현장에서 나타나는 또는 결과적으로 가격에 반응하는 것들은 한국은행 연구 보고서를 봐도 사실 금리를 오리고 내리는 것보다는 이 유동성, 대출이 훨씬 더 밀접하게 상관관계를 보이면서 움직이더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조금 대출을 저리로 지금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집을 사기가 용이해지면 집값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그 양날의 검인 게 이렇게 되면 또 대출이 더 느는 거잖아요. 근데 예. 한국은행 발표를 보면은 가계 대출이 1,000조로 넘어섰단 말입니다. 대출을 더 늘리게 되면 어쨌든 서민의 입장에서는 대출금을 더 많이 떠안게 되는 셈인데 그럼 가계 부채가 점점 더 나빠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참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네. 이게 시장이 선순환이 된다면 지금 대출이 계속 누적돼서 늘고 있는 것들은 기존에 내가 대출을 받은 사람이 집을 못 팔고 있거나 시장이 순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원인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시장에서 지금 차관도 말씀을 하신 게 집값이 좀 올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 거래가 숨통이 트게 되면 기존에 팔고 싶은 사람들이 팔아가지고 대출을 좀 상환을 할 거고 그러면 거기에 있는 악성화될 수 있는 부채가 좀 줄어들 거고 앞으로 소득이 늘어날 걸로 예상되지만 집을 살려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뭐 어쩜 건전한 자산 내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네. 그게 들어온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총량 자체가 크게 늘지 않을 거다라는 거에 주의하고 있는데 네. 그게 정부 의도대로 가지 않으면 계속 그 부채만 계속 늘어나면서 시장이 움직이지 않는 뭐 악수를 둘게 될 사실 위험성도 있기도 하지만 네. 정부는 전반적으로 지금의 의지를 보면 모든 대책의 범위 내에서는 시장을 좀 숨통을 트여서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그래서 팔 수 있도록 하고 사는 사람이 쉽게 진입하도록 하고 그래서 시장을 돌리겠다. 조금은 가격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네. 네. 또 한 가지 어제 내용 중에서 관심을 끌었던 게 사실 지금 서비스 산업을 빅뱅까지 이라는 단어까지 쓰면서 지금 활성화시키겠다는 얘기인데 네. 지금 결국 그 상가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권리금이라는 게 굉장히 좀 부담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개념 자체가 좀 모호하기도 해요. 권리금을 보통 얘기할 때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사실은 보통 상가를 들어가실 때 보증금 내고 월세를 내고 이런 이제 임대계약 외에도 기존에 장사하던 분이 있죠. 뭐 네. 떡볶이 집을 하고 치킨집을 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흔히 말해서 목이 좋아요. 그래서 장사가 잘 된다라고 하면 그 목이 좋다라는 것은 입지가 좋은 부분을 의미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분이 굉장히 장사 수완이 좋아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가지고 인지도를 가지고 그 지역 내에서 영업권에 대한 권리를 획득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프리미엄을 주는 겁니다. 네. 근데 굉장히 법적으로도 정해져 있지 않지만 시장에서 너무나 관행화돼 있어서 네. 분쟁으로 가도 이것들이 굉장히 쉽게 해결되기 어렵고 네. 궁극적으로는 세입자들이 많은 비용을 떠안아야 되는 상황들이 많았는데 보통 권리금이 임대료보다 또는 임대보증보다 훨씬 더 비싼 경우들이 많거든요. 서울 네. 목 좋은 곳은. 예. 근데 주위에서 보면 이 권리금을 회수하기까지는 장사가 잘 되면 3년 아니면 5년 정도 영업을 해야지만 이 권리금을 어느 정도 회수하고 나올 수가 있는데 임차인이 바뀌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장사가 안 돼서 보통 자영업자들이 새로 장사를 시작하면서 3년 안에 50%가 망해서 나가거든요. 네. 그러면 거의 정말 있는 거 다 털어먹고 나온다는 얘기인데 거기 안에 권리금도 포함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보면 사실 이 권리금이라는 것들을 관행인데 시장에서 횡행되고 있고 이것들로 인해서 문제가 적지 않기 때문에 네. 일정 부분은 그러면 인정을 하자. 그러면 이것들을 법에서 어떻게 인정할 거고 표준 계약서에 내에서 이것들을 정의를 하고 뭐 여기에 따른 뭐 보험도 만들 거고 그래서 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네. 정부가 손을 대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많은 과정의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사실은 조금 의미 있는 부분이다. 근데 사실 의미가 있는 건 알겠는데 어려운 게 어렵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게 임차인들끼리 이어지는 거잖아요. 권리금이라는 게. 근데 네. 결국에는 이걸 권리금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집주인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이게 표준계약서에 나오게 되면 네. 이 부담을 결국에 나중에는 집주인이 떠안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간혹 사실은 그런 우려와는 또 달리 이것들이 약간의 필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집주인 입장에서도요. 이 집이 굉장히 노후화돼가지고 새로 짓게 될 때 사실은 흔히 말하는 명도지 내보내야 되는데 권리금을 못 받은 세입자는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집주인한테 또 욕을 하고 나가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권리금의 피해가 세입자 간의 문제만으로 국한되는 게 아닌 경우도 있고 네. 새로 분양을 해가지고 새로 지어가지고 장사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 권리금 때문에 권리금 장사를 한다라고 해서 어느 정도 이것만 받고 나가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네. 사실은 조금은 이런 부분들이 우리 명시가 돼야 되고 결국은 세입자들의 모든 부담이다라는 측면에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권리금이 이렇게 계약서에 들어오게 되면 네. 혹시 세금을 더 물게 되는 건 아닌가요? 사실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에 따라 좀 다르지만 이것은 사실은 썬큰 코스로 나가는 매몰 비용이기 때문에 이걸 세금을 부과하거나 하기는 사실 좀 어렵지 않을까. 뭐 제 사견은 그렇습니다. 근데 권리금이라는 게 그 어떻게 암묵적인 합의로 이루어지는 거죠. 상한선이나 이런 게 없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지금은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보통 한 장사를 했을 때 10개월 정도의 잉여금 네. 정도에 대한 프리미엄을 가격으로 환산해서 보통 주고받기도 하는데 네. 이 전 사람이 시장이 좋았을 때 권리금을 뭐 1억을 내고 들어왔다. 그런데 지금은 좀 시장이 안 좋으니까 8천만 원이다. 그것들도 사실은 시장 내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조금은 이루어지지만 뭐 그 과정에서 중개하는 중개사도 있다 보니까 그 지역 내 그 업종 내에서 주고받는 가격이라는 게 암묵적으로는 사실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럼 전문가가 보기엔 어떠세요? 이렇게 기준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 기준을 만듦으로써 지금 이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개선이 될 여지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사실은 이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선의의 피해를 받고 있는 세입자라든지 또는 장사를 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공청회라든지 많은 과정 내에서의 시간들이 필요하겠지만 네. 이거는 이제 그런 취지에서 접근이 돼야 될 거고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고 해도 지금 이게 사실은 지금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 새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나중에 법이 만들어지고 지금 계시는 분들까지 적용을 받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보통 이제 상가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게 처음 만들어지면서도 어떤 기준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후로 뭐 신고하는 것들이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네. 소급해서 하는 것이 뭐 쉽지 않아 보여서 이것들은 어떻게 적용을 할지도 이제 조금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요즘 월세 특히 많이 들고 있잖아요. 네, 이제 네. 월세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를 해준다고 그랬나요? 그 부분도 있고 또 집주인 입장에서도 이 부분까지 과세를 물리겠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이제 사실은 전세 물량이 없어서 전세를 들어가고 싶어도 세입자 입장은 사실 전세가 유리하기 때문에 전세 들어가고 싶지만 전세 물량이 없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 세입자들을 위해서 이제 월세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현재는 월세 비용의 60% 범위 내에서 연간 500만 원 이내 한도 내에서 공제를 해주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결국은 월세가 점점 늘어나게 되면 세입자 주거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지금 월세 비용의 10에서 15% 범위 내 조금 확대해서 늘려주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세입자가 내가 받는 월세가 얼마다라고 신고를 하게 되면 이 데이터라는 것이 국세청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고요. 네. 네. 최근에 이제 관련 부처의 협의를 통해서 통과하게 된 게 국세청 입장에서도 주택 임대업자한테 과세를 하고 싶은 거죠. 이것도 결국 임대 소득세거든요. 네. 그런데 자료가 없는 겁니다. 아하. 그런데 이것들에 대한 자료를 국세청이 돌아다니면서 사실 전수조사 할 수 없는 건데 보통 우리가 이사 가면 확정일자 받죠. 네. 네. 이걸 가지고 확정일자 받은 이 400만 건의 최근 3년간 데이터를 이제 받아오게 되면 이걸 가지고 추적을 해가지고 여러 채를 가지고 임대를 놓고 있는 임대사업자한테 과세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거든요. 네. 근데 사실 다른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면서 왜 주택이라는 것들 또 사업자를 내지 않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느냐 이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은 돼 있는데 이제 하필 지금 시점 전셋값 계속 올라가고 있죠. 네. 또 없던 것들을 만드는 것들에 대한 분명히 반발은 있을 거고 네, 네. 뭐 이미 시장에서도 많은 분들 만나보니까 야 뭐 내가 노년을 위해서 지금 조금 월세라도 받아 먹으려고 했는데 이러느니 안 해버리겠다 뭐 라든지 아니면 뭐 팔겠다라든지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어도 사실 부작용은 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네, 그 우려되는 부분 중에 또 하나가요. 그렇게 월세에다가 세금을 물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부담이 세입자한테도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는 그러면 뭐 임대가 잘 나가는 지역 같은 경우는 월세 네. 올릴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요. 않냐라는 네. 이제 반응이 나올 수도 있죠. 네. 그렇군요. 또 고액 전세 확산을 막기 위해서 또 대책도 나왔던데 월세 소득공제 이 부분 조금 전에 말씀하셨고 그러면은 이번 부동산 대책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은 뭐 어저께 좀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큰 그림 내에서 나왔던 거고 이제 추후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논의되는 과정을 지켜봐야 될 부분들도 있지만 네. 일단은 저소득층을 위한 부분에서 접근이 시도가 됐다라는 부분, 뭐 상가 권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각계에서 반응들이 네. 필요하다라고 하는 반면에 네. 결국 정부가 집값을 어느 정도 올리면서 시장을 끌고 가겠다라는 것들을 한편에서 보면 지금 전월세 문제들이 적지 않고 여전히 집을 사기에는 버거운 소득 계층도 있기 때문에 뭐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는 했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네. 조금은 정부가 이런 전반적인 대책의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 갈 건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각계의 의견을 좀 들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